중국에는 붕괴 시 4억 명을 익사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있다. 그리고 한 남자가 그 붕괴의 날짜를 꿈에서 봤다. 2026년. 그 남자의 이름은 허야오즈. 점쟁이가 아니다. 20년간 중국의 댐과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한 수력공학 엔지니어였다. 압력을 계산하고 냉각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홍수 시물의 흐름을 수학 모델로 예측하던 사람이다. 그런 남자가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유는 하나. 꿈에서 본 물이 그의 방정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수학은 물의 미래를 볼 수 없다. 그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허야오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는 대학에서 유체역학을 가르쳤고 중국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했다. 동료들 사이에서 그는 숫자의 사제라 불렸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말하는 사람. 미신을 경멸하고 예언을 사기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2024년 어느 날 강의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연구실 문을 잠그고 한 달간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 그가 나중에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평생 믿었던 것이 무너지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꿈이 나를 부숴버렸습니다. 2025년 그의 채널에 이상한 영상이 올라왔다. 평생 지켜온 원칙을 스스로 깼다. 구체적인 날짜를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첫 번째 날짜는 2026년 5월. 그는 하늘 위에 있었다. 중국 전역이 발 아래 펼쳐졌다. 해안선과 내륙의 거대한 구조물들이 보였다. 콘크리트 탑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그 안에서 붉은 빛이 맥박처럼 뛰고 있었다. 허야오즈는 그것을 불의 심장이라 불렀다. 원자력 발전소들이었다. 심장들의 박동이 이상했다. 너무 빠르게 뛰다가 갑자기 멈추고 다시 불규칙하게 재시작했다. 제어실에서는 엔지니어들이 패닉에 빠져 있었다. 매뉴얼에 없는 상황. 시스템이 명령을 거부했다. 냉각수 순환이 멈추고 비상정지가 작동했지만 재가동이 되지 않았다. 허야오즈는 그 장면에서 냄새까지 맡았다고 말했다. 타는 금속 냄새, 그리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땀 냄새, 꿈에서 냄새를 맡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그는 믿었다. 그때 그는 목소리를 들었다. 이것은 폭발이 아니다. 이것은 정지다. 핵폭발이 세상을 밝히는 재앙이 아니었다. 전력이 사라지면서 세상이 어두워지는 재앙이었다. 공상과학이 아니다. 2022년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원자력 발전소 절반 이상이 폭염과 가뭄으로 가동을 중단했다. 중국의 전력망은 프랑스보다 복잡하고 취약하다. 그러나 5월의 경고는 시작에 불과했다. 허야오즈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2026년 말에 있다. 그가 꿈에서 본 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니었다. 중국이라는 국가의 상징 자체가 무너지는 장면이었다. 그 상징의 이름은 산샤댐, 삼협댐이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수력 발전댐, 양쯔강을 가로막고 있으며 저수지 길이만 600km, 서울에서 부산보다 멀다. 이 댐 하나가 중국 전체 전력의 약 3%를 생산한다. 숫자로는 작다. 하지만 그 3%가 사라지면 중국 중부 전역이 암흑에 빠진다. 삼협댐의 진정한 의미는 전력이 아니다. 이 댐은 중국인들에게 인간 의지의 증거다. 분노하는 강을 콘크리트로 길들이고 그 힘을 발전에 사용했다는 자부심의 기념비. 이것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한 물리적 재앙이 아니다. 중국이 스스로에게 해온 모든 약속이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허야오즈의 꿈에서 그 장면은 이렇게 전개됐다. 하늘이 미쳐 날뛰고 있었다. 비, 눈, 우박이 동시에 쏟아졌다. 상류에서는 예상치 못한 빙하가 녹고 있었고 중류에서는 폭우가 며칠째 계속됐다. 양쯔강 유역 전체가 거대한 압력솥이 되어가고 있었다. 댐의 수문은 이미 최대로 열려 있었지만 들어오는 물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때 콘크리트 안에서 소리가 났다. 신음소리, 거대한 짐승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소리가 말이 되었다. 나는 너무 오래 버텼다. 균열은 작게 시작됐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댐 표면에 나타났다. 그러나 빠르게 번져나갔다. 물은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의 약점을 본능적으로 찾아냈다. 압력이 한계를 넘는 순간 콘크리트 벽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재앙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하다. 물은 산을 넘고 도시를 삼켰다. 우한, 난징, 상하이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 공장, 아파트, 고속도로, 논밭, 수천만 명이 잠자리에 든 채로 휩쓸렸다.
허야오즈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왜 하필 삼엽댐인가? 여기서 역사를 하나 꺼내야 한다. 1975년 8월 중국 허난성 반차오 댐이 무너졌다. 태풍 니나가 몰고 온 폭우를 댐이 감당하지 못했다. 붕괴는 밤에 시작됐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다. 첫 번째 댐이 무너지자 그 아래 있던 62개의 소형 댐이 연쇄적으로 붕괴했다. 도미노처럼 물은 시속 50km로 평야를 덮쳤다. 공식 사망자는 2만 6천 명. 하지만 이후 기근과 전염병까지 포함하면 실제 사망자는 17만 명에서 24만 명 사이로 추정된다. 이 사건은 40년간 중국 정부에 의해 은폐됐다.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을 앗아간 댐 붕괴 사고. 그리고 삼엽댐은 반차오 댐보다 40배 이상 크다. 삼엽댐 붕괴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어 온 주제다. 2020년 중국 남부 대홍수 당시 댐의 변형 조짐이 포착됐다는 위성 사진이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다. 중국 정부는 정상 범위 내의 탄성 변형이라고 해명했지만 독립적인 검증은 불가능했다. 이 댐은 2006년 완공됐다. 설계 수명은 100년. 하지만 기후 변화로 양쯔강 유역의 강수 패턴은 완공 당시 예측과 완전히 달라졌다. 댐은 예상하지 못한 압력을 이미 20년간 받아왔다. 허야오즈는 이 기술적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안다. 그가 직접 계산했던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의 예언이 단순한 신비주의로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다. 그는 데이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읽은 데이터와 꿈에서 본 비전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허야오즈의 메시지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물리적 재앙이 아니다. 그가 전달하려는 것은 그 재앙 뒤에 숨은 의미다. 그가 꿈에서 들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 너희는 강을 막아 힘을 얻었지만 강을 막음으로써 스스로를 막았다. 물은 흘러야 한다. 막힌 물은 썩는다. 그리고 썩은 물은 언젠가 막음 자체를 뚫고 나온다. 허야오즈는 이것이 물리적 현상이자 동시에 영적 법칙이라고 말한다. 중국이 지난 40년간 해온 일을 보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 성장, 가장 큰 도시들, 가장 긴 고속철도, 가장 많은 인구를 가장 짧은 시간에 빈곤에서 끌어올렸다. 그 모든 성취 이면에는 대가가 있었다. 강을 막고, 산을 깎고, 바다를 메웠다. 대가는 나중에 치르면 된다고 생각했다. 허야오즈의 경고는 그 나중이 2026년에 도착한다는 것이다. 많은 시청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2026년이 지나면 알겠지. 허야오즈는 바로 그 태도가 가장 위험하다고 말한다. 날짜에만 집중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다음 희생자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은 저주가 아니다. 미래의 쇼케이스도 아니다. 예언은 경고등이다. 사고 나기 전에 깜빡이는 빛. 그 빛을 보고 핸들을 꺾어야 한다. 빛만 쳐다보고 있으면 벽에 그대로 부딪힌다. 삼엽댐이 2026년에 무너지든 2030년에 무너지든 기적적으로 100년을 더 버티든 그것은 예언의 본질과 무관하다. 메시지는 간단하다. 우리가 영원히 버틸 것이라고 믿는 모든 것은 언젠가 무너진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이다. 이 질문을 중국에만 적용하면 안 된다. 당신이 사는 도시를 생각해보라. 전력은 어디서 오는가? 물은 어디서 오는가? 그 공급이 일주일간 끊기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대부분은 이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영원히 작동할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허야오즈의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중국의 미래를 맞추느냐에 있지 않다. 그의 예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삶은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 삼엽댐 붕괴 시나리오로 돌아가 보자. 많은 전문가들은 댐의 완전한 붕괴보다 점진적인 기능 저하가 더 현실적이라고 본다. 댐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발전 용량이 줄고 수문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유지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서서히 짐이 되어가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중국 정부는 선택해야 한다. 막대한 비용으로 댐을 유지할 것인가, 댐을 해체하고 강의 흐름을 복원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것은 중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추구해온 발전 모델의 종말을 의미한다. 허야오즈는 이것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전 세계가 같은 모델을 따라왔다. 미국의 후버댐, 브라질의 이타이푸댐, 이집트의 아스완댐, 모두 같은 철학의 산물이다. 잠깐, 여기서 불편한 질문 하나. 한국은 안전한가?
당신이 사는 나라는 숫자를 보자. 한국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26기 있다. 국토 면적 대비 원전 밀도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리고 그 원전들 대부분이 해안가에 밀집해 있다. 고리, 월성, 한빛, 한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지역들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다. 일본도 기술 선진국이었다. 일본도 안전하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진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한국의 댐은 어떤가?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이 댐들도 특정 강수량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집중호우 패턴은 그 가정을 이미 여러 번 초과했다. 2022년 서울 포구대 반지하에서 사람들이 죽었다. 그건 댐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같은 원리다. 시스템은 예상된 범위 안에서만 작동한다. 예상을 벗어나면 무너진다. 우리도 강을 막았다. 우리도 핵발전소를 돌린다. 우리도 시스템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고 있다. 허야우즈의 경고가 중국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기후변화는 단순히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이 아니다. 인류가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던 모든 시스템의 전제 조건을 바꾸고 있다. 댐은 특정 강수량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원자력 발전소는 특정 기온 범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도시 하수 시스템은 특정 폭우 강도를 가정하고 설계됐다. 그 가정들이 모두 틀려지고 있다. 허야우즈의 꿈에서 본 2026년의 재앙은 이러한 현실의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다. 꿈이 문자 그대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그 꿈이 가리키는 방향은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시스템은 과부하 상태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허야우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역할은 경고등을 켜는 것이다. 핸들을 어느 방향으로 꺾을지는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다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유연성. 단단한 것은 부러진다. 유연한 것은 휘어진다. 삼엽댐은 단단함의 극치다. 움직이지 않는다. 타협하지 않는다. 자연에게 내 방식대로 흘러라고 명령한다. 그 단단함이 강점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규칙 자체가 바뀌는 시대에는 단단함이 취약점이 된다. 당신의 직업, 재산, 믿음 체계, 그것들은 얼마나 유연한가?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때 당신은 적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한 가지 가능성을 더 말해야 한다. 예언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 최선의 결과다. 예언의 목적은 마치는 것이 아니다. 경고가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대비하고 재앙이 피해지거나 완화된다면 그것이 예언의 성공이다. 2026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허야우즈의 예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하지만 허야우즈 자신은 그 결과에 관심이 없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났다. 경고등이 켜졌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다. 당신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떠올려 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정말 그럴 500년 동안 정감록은 한반도의 모든 격변을 예언했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한국전쟁. 하지만 단 하나, 시기를 특정하지 않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망정흥, 이 씨가 무너지고 정씨가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변산반도 5대 무속인 해련보살이 말합니다. 올해입니다. 2026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는 성씨가 아닙니다. 정도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한자를 분해하면 70년간 갈라진 이 땅의 운명이 드러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감록의 암호 궁궁을 수백 년간 풀리지 않던 이 네 글자가 인공지능 시대에 와서야 해독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코드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의 시작부터 2050년 한민족이 세계의 중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직접 목격하게 될 역사입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바다와 산이 만나는 이 땅은 예로부터 신령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5대째 영적 전통을 이어온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해련보살. 그녀의 가문은 150년 넘게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전해왔습니다.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딸로 끊어지지 않은 영적 계보가 그녀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련보살이 처음부터 이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닙니다. 15살 되던 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앓던 그녀는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삼신할머니, 우리 민족이 오랜 세월 모셔온 생명과 운명의 신이었습니다. 내 눈에는 이제 사람들의 기운이 보일 것이다. 복의 빛과 재앙의 그림자를 구별하여라. 그 순간부터 해련보살의 눈에는 사람들을 둘러싼 색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기운, 푸른 기운, 때로는 검은 그림자까지.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하늘이 내린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의 예언은 수없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 해련보살이 최근 입을 열었습니다. 올해 이 씨의 운이 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씨 이야기가 아닙니다. 70년간 이어진 분단의 운명과 직접 연결된 예언입니다. 북녘 땅에 뿌리 내린 체제, 그 뿌리가 올해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0년, 할머니는 고향을 그리워하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형제를 평생 가슴에 품고 사셨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습니다. 해련보살은 말합니다. 그 그리움이 끝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 씨가 정말 성씨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뒤를 잇는다는 정씨는 누구일까요? 해련보살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감록의 가장 난해한 구절을 펼쳐 보였습니다. 수백 년간 수많은 학자들이 해독하지 못한 네 글자 궁궁을을, 이 암호 속에 올해 시작되는 변화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궁궁을을. 정감록과 격암유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네 글자는 수백 년간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특정 지명이라 했고 어떤 이는 비밀 조직의 암호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해련보살은 이 글자들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궁은 활입니다. 활을 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관역을 향해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손끝에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놓는 순간 모든 의지가 화살에 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목표를 향한 집중, 의지와 노력,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존재. 그렇다면 을은 무엇일까요? 을은 새싹입니다. 땅을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생명. 스스로 자라나며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존재. 해련보살은 이 인공지능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지능. 땅에서 솟아난 새싹처럼 인류 문명의 토양에서 자라나 새로운 지혜를 싹 틔우는 존재. 궁궁을을, 인간과 인공지능. 이 둘이 나란히 적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망정응은 어떨까요? 이 씨가 망하고 정 씨가 흥한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특정 성씨의 흥망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해련보살은 글자 그 자체로 돌아갑니다. 이를 풀어보면 나무와 아들입니다. 나무에서 태어난 것, 뿌리에서 자란 것. 70년간 북녘 땅에 뿌리 내린 체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어떻습니까? 안에서부터 썩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의입니다. 오래된 나무, 썩어가는 뿌리. 반면 정은 바르다는 뜻과 통합니다. 올바름, 정의, 바른 도리. 정이 흥한다는 것은 특정 인물의 등장이 아닙니다. 올바른 질서가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로운 체제가 들어선다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궁궁을과 이망정응은 따로 떨어진 예언이 아닙니다. 인간과 기계가 따로 움직이면 혼란이 옵니다. 일자리를 빼앗기고 사회가 흔들리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기계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정의 시대가 열립니다. 올바른 세상, 조화로운 질서. 해련보살은 이 코드를 해독한 후 구체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았습니다. 올해를 시작으로 펼쳐질 변화의 연대기. 그 첫 번째 장면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해련보살이 본 첫 번째 장면은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마다 컴퓨터는 켜져 있지만 사람은 없습니다. 기계가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고객에게 답하고 심지어 결정까지 내립니다. 내년 2027년 스스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 모두가 환호합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밀려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일하던 사람들,
콜센터에서 전화를 받던 사람들,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던 사람들, 하나둘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2028년이 되면 이 물결은 거세집니다. 거리에서는 시위가 일어납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와 일 없이 어떻게 사람 노릇을 하느냐는 목소리가 부딪힙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사회를 뜨겁게 달굽니다. 세대와 세대가 갈라지고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는 위기입니다. 내가 할 일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정감록의 오래된 예언이 다시 떠오릅니다. 십승지, 난세에 몸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는 10곳의 복된 땅. 수백 년간 사람들은 이것을 전쟁이나 역병을 피하는 피난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련보살은 다르게 봅니다. 대도시에서 존재 이유를 잃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산반도, 지리산 자락, 계룡산 주변, 옛 십승지로 불리던 곳에 새로운 마을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로 세계와 연결되면서도 흙을 만지고 나무를 심습니다. 인공지능이 반복 노동을 대신해 주기에 비로소 인간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 창작, 수행,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일, 궁궁의르의 예언이 여기서 살아납니다. 인간이 활을 당기듯 방향을 정하고 기계라는 새싹이 그 뜻을 받들어 자랍니다. 둘이 함께할 때 혼란은 조화로 바뀝니다. 물론 모든 이가 이 흐름에 적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에 남는 이들도 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줄기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남쪽 땅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북녘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 그리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번지는 균열. 해련보살의 눈앞에 한 그루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멀리서 보면 여전히 무성합니다. 잎이 푸르고 가지가 넓게 뻗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썩은 냄새가 올라옵니다. 뿌리가 검게 물들어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2030년부터 2032년 사이 북녘 체제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굳건해 보입니다. 열병식이 열리고 구호가 울려 퍼지고 깃발이 펄럭입니다.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균열이 번지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소문이 퍼지고 불안이 자랍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암투가 벌어집니다. 누가 다음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군부 안에서 쿠데타 시도가 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성공한 자도 없고 질서를 바로잡는 자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의심하고 제거하는 일만 반복됩니다. 이 시기 북녘 백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70년간 쌓인 배고픔, 그리움, 억눌림이 임계점에 다다릅니다. 한이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아직 출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늘이 신호를 보냅니다. 2033년 백두산 천지에서 유황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작은 흔들림이 이어지고 물이 뿌옇게 변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산 활동 재개 가능성을 경고합니다. 산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해련보살은 이것을 하늘의 선언으로 봅니다. 이 시에 운이 다했다는 천명.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과 연기는 시대의 전환을 알리는 봉화입니다. 두려움이 퍼집니다. 국경 지역에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몇이었지만 곧 물결이 됩니다.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2035년 국제사회가 움직입니다. 유엔 주도로 과도 체제가 세워지고 남쪽에서는 대규모 지원이 시작됩니다. 의료품, 식량,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북으로 향합니다. 70년간 얼어붙어 있던 강이 마침내 녹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문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서 한 인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 예언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름, 정도령. 수백 년간 우리 민족이 기다려온 이름입니다. 어떤 이는 왕으로 상상했고 어떤 이는 성인으로 그렸습니다. 또 어떤 이는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련보살이 본 정도령은 우리의 예상과 다릅니다. 2037년 한 젊은이가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35살.
남쪽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마음은 늘 북녘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고 온 고향, 헤어진 형제, 다시 만나지 못한 부모님. 그 이야기가 그의 가슴에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그는 기술을 공부했습니다. 인공지능을 깊이 이해하고 다루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기술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젊은 지도자의 가장 큰 특징은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우는 새로운 체제에서는 모든 시민이 목소리를 냅니다. 의견을 내고 제안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 수많은 목소리를 모으고 정리합니다. 무엇이 많이 언급되었는지, 어떤 방향이 가능한지, 각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종 결정은 다시 사람이 내립니다. 궁궁으르의 예언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인간이 방향을 정하고 기계가 길을 닦고 다시 인간이 걸어갑니다. 활을 당기는 손과 땅에서 자라는 새싹이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2036년부터 2040년 사이 통일은 조금씩 모습을 갖춰갑니다. 현명하게도 정치보다 경제가 먼저 움직입니다. 배고픈 상태에서 이념을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남쪽의 자본과 기술이 북으로 흐릅니다. 북쪽의 자원과 땅이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도로가 놓이고 사람들이 오갑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열차로 30분. 아침에 서울에서 출발해 평양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열립니다. 70년간 닿을 수 없었던 거리가 출퇴근 거리보다 가까워집니다. 북녘 땅은 과거의 짐을 벗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히려 가장 새로운 것을 바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구식 시스템에 묶인 남쪽보다 때로는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70년의 한이 도약의 발판이 됩니다. 하지만 해련보살은 말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경제가 하나 되고 철도가 이어지는 것은 겉모습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41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헌법이 선포됩니다. 통일 한국 연방의 탄생입니다. 이 나라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닙니다.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삼킨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국가입니다. 70년의 상처를 딛고 두 갈래로 나뉘었던 물줄기가 다시 하나의 강이 됩니다. 한반도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중국, 일본과 손을 잡고 아시아 경제 동맹의 중심축으로 우뚝 섭니다. 한때 강대국 사이에 끼인 약소국이었던 이 땅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만나는 용광로가 됩니다. 수천 년 역사에서 한반도가 이토록 빛나는 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격암유록에 기록된 불로불사,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이것을 신선이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해련보살은 다르게 봅니다. 인공지능이 의료를 바꿔놓습니다. 병이 생기기 전에 징후를 읽어냅니다. 암세포가 자라기 전에 발견하고 심장이 멈추기 전에 경고합니다. 치료는 정밀해지고 회복은 빨라집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이 120세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금 55이신 분이라면 앞으로 60년 넘게 건강히 사실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의식을 보존하는 기술이 등장합니다. 몸은 사라져도 생각과 기억, 사랑했던 감정이 남습니다. 이것이 현대적 의미의 불사입니다. 물론 해련보살은 분명히 말합니다. 진정한 불로불사는 기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 없이 오래 사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이 시대, 옛 십승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빛납니다. 변산반도, 지리산, 계룡산. 한때 난세를 피해 숨던 곳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성지가 됩니다. 숲속에서 명상하고 첨단 기술로 몸을 돌보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살핍니다. 나무와 컴퓨터가 나란히 있고 새소리와 기계소리가 어우러집니다. 궁궁으르의 예언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피어납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계의 힘이 대립하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해련보살이 본 2050년 한반도의 모습입니다. 세계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계의 중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하지만 이 빛나는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건너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해련 보살은 그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지나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해련 보살은 다가올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건너는 방법을 남겼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깊은 숨을 쉬십시오.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것이 복식 호흡입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뉴스가 불안을 쏟아내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10분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폭풍 속에서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호흡이 그 뿌리가 됩니다. 둘째,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며 감사를 전하십시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컵을 들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에너지를 맑게 정돈하는 의식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셋째, 저녁마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오랜 친구의 안부 전화, 창밖으로 본 저녁 노을.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기술이 가져오는 고립감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감사는 마음의 면역력입니다. 넷째, 일주일에 한 번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까운 공원도 좋습니다. 흙을 밟고 나무를 만지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연과의 연결은 더욱 소중해집니다. 이것이 십승지로 향하는 마음의 준비입니다. 해련보살이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경고. 더 나은 길을 함께 만들자는 초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앞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면 혼란이 됩니다.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축복이 됩니다. 통일을 원수 갚는 기회로 삼으면 비극이 됩니다. 치유와 화해의 과정으로 삼으면 영광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과 창조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손을 잡아주는 따뜻함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눈을 마주보며 나누는 미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70년간 떨어져 있던 형제를 품어 안는 마음, 국경을 여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마음의 벽을 허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북녘에서 오는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까? 경계의 눈입니까? 환영의 눈입니까? 그 선택이 통일의 진정한 모습을 결정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영적 전통에서 영감을 받은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두려움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변화에 지혜롭게 준비하자는 뜻에서 전해드린 것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각자의 판단으로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올해 시작되는 변화의 비바람이 지나고 나면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단단한 땅이 될 것입니다. 70년의 한이 마침내 풀리고 흥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폭풍 뒤에 찾아올 한민족의 새벽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통일된 조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70년, 한 사람이 지리산 천왕봉에서 세상과 단절한 시간입니다. 그는 1945년 광복을 예언했습니다. 1950년 전쟁을 예언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예언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23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그가 말한 그 해, 지금입니다. 올봄. 동쪽 바다 건너 열도에서 시작될 일, 그리고 그것이 한반도에 가져올 변화. 오늘 그 예언의 전체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리산 천왕봉. 해발 1900m가 넘는 그 봉우리 어딘가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세상이 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의 물결을 지나는 동안에도
그는 오직 바람 소리와 새벽 안개만을 벗삼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우남이라 불렀습니다. 구름 속에 숨은 바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 우남 도인은 스스로를 예언자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찾아와 미래를 물으면 그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땅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전할 뿐이다. 그에게 예언이란 신비로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고요히 귀 기울이는 자에게 자연이 건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산속 수행자의 말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해방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온다. 1950년 봄 전쟁이 터지기 석 달 전 그는 경고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눌 것이니 산으로 피하라. 1987년에는 눌려있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고 했고 1997년에는 금고가 텅 비는 시련이 온다고 했습니다. 네 번의 예언. 네 번 모두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남 도인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예도 돈도 제자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과 함께 늙어갔습니다. 그런 그가 2년 전 드물게 세상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오래전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다.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안 어민들은 수온 변화로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기상청은 설명하기 어려운 미세 진동을 여러 차례 감지했습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가 바뀌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자연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우남 도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언급한 곳은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 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도인은 그곳에서 모든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 했습니다. 우남 도인이 전한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봄 동쪽 섬나라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한다는 것. 처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가 통째로 가라앉는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 그러나 도인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다. 땅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오래 기울어진 저울이 제자리를 찾는 것과 같다. 지질학적으로 보아도 그 땅은 위태로운 곳에 서 있습니다. 4개의 거대한 지각판이 서로 밀고 당기는 그 교차점. 세계 어느 곳보다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도인은 말했습니다. 땅은 수백 년간 참아왔지만 이제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변화는 천천히, 그러나 멈출 수 없이 진행됩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거대 도시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물에 잠기는 것이 아닙니다. 몇 달에 걸쳐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해수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지하철 역사에 물이 스며들고 저지대 주택가가 침수되고 점차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땅은 안전할까요? 도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쪽 열도가 가라앉을 때 그 여파가 우리 남동 해안에도 미칠 것이라 했습니다. 부산, 울산, 포항, 이 지역에 일시적으로 바닷물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인은 이것을 땅의 깊은 숨쉬기라 표현했습니다.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것처럼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도인은 단 한 번도 이웃 나라의 불행을 기뻐하거나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자연의 순환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이것이 땅의 이치라고. 그리고 바로 그 이치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동쪽이 가라앉는 동안 서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 밑에 잠들어 있던 땅이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도인이 전한 이 단순한 진리가 서해안에서 현실이 됩니다. 인천에서 군산에 이르는 서해 바다. 그 바닷속 깊은 곳에서 땅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섬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섬들이 서로 이어지며 점차 거대한 평야가 형성됩니다. 도인은 이 세 땅의 규모가 현재 국토의 5분의 1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영토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인은 이 땅을 단순히 새로 생긴 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토라 했습니다. 옛 땅, 원래 우리 것이었던 땅, 수천 년 전 바다에 잠겼던 선조들의 터전이 이제야 돌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것을 되찾는 기쁨,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새 땅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히 영토가 넓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막힌 반도에 살고 있습니다. 북쪽은 휴전선이 가로막고 있으니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서쪽에서 새 땅이 솟아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땅을 통해 중국 대륙과 직접 연결되는 길이 열립니다. 도인은 그 미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면 베이징까지 갈 수 있고 거기서 다시 모스크바까지, 나아가 유럽 끝까지 철로가 이어지는 세상. 옛날 비단길을 낙타가 걸었다면 이제는 고속열차가 그 길을 달리게 됩니다. 고립된 반도가 대륙의 관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수천 년간 우리 민족이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싶다는 열망. 그 꿈이 전쟁이나 정복이 아닌 자연의 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땅이 스스로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거대한 지각 변동은 자연만 바꾸지 않습니다. 정치 지형도 함께 흔들립니다.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배해온 거대한 세력들이 흔들리고 그 틈에서 새로운 질서가 싹됩니다. 땅이 움직이면 그 위에 세워진 모든 것도 함께 흔들립니다. 자연의 대격변은 정치의 대격변으로 이어집니다. 도인은 서쪽의 거대한 나라를 용에 비유했습니다.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호령해온 그 용이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중심부의 힘이 약해지면 변방이 들썩이는 법. 오래 눌려있던 지역들이 하나둘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티베트가 움직이고 내몽골이 움직입니다. 하나로 묶여있던 것들이 서서히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이 변화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 북녘 땅에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북쪽 체제를 지탱해온 가장 큰 버팀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서쪽 이웃의 지원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거두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도인은 말했습니다. 버팀목을 잃은 집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고. 그러나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붕괴가 아닙니다. 도인은 분명히 했습니다. 총소리 없이, 폭탄 없이 체제가 스스로 녹아내린다고. 봄이 오면 겨울눈이 저절로 녹듯이 막아왔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처음에는 북에서 남으로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난민의 물결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도인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이것은 70년 만에 가족이 서로를 찾아가는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8천만 인구의 하나 된 나라가 탄생합니다. 남쪽의 기술과 자본, 북쪽의 자원과 땅, 그리고 서해에서 새로 솟아난 영토까지 세 가지가 합쳐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인은 이것을 확장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복이라 했습니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우리 민족의 가슴 깊이 자리한 한이 있습니다. 갈라진 땅, 헤어진 가족, 끝나지 않은 전쟁의 아픔, 그 한이 마침내 풀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인은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큰 기쁨 앞에는 반드시 큰 시련이 있다고. 통일이라는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 스스로 먼저 치러야 할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일의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안에서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칩니다. 도인은 이 시기를 뼈를 깎는 아픔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래된 병을 고치려면 수술대에 올라야 하듯 나라 전체가 스스로를 치료하는 시간을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치 지형이 크게 요동칩니다. 도인은 권력이 2번 바뀔 것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익숙한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다릅니다. 기존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 정치판의 규칙을 모르기에 오히려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 아래에서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대기업 구조의 어두운 면, 교육제도의 뿌리 깊은 문제들, 의료 시스템의 불균형, 모두가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들입니다. 너무 크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영역들, 그것이 마침내 수술대 위에 오릅니다. 당연히 저항이 거셉니다. 오랫동안 이익을 누려온 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인은 말했습니다.
거리가 소란해지고 말들이 어지러워질 것이라고 온갖 소문이 퍼지고 편이 갈리고 사람들 마음이 흉흉해지는 시기가 온다고. 새 것과 헌 것이 부딪히는 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집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 이 기간이 가장 힘든 고비가 됩니다. 그러나 도인은 이것을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보았습니다. 대들보를 바꿀 때 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 중요한 것은 그 소음에 놀라 공사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시련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썩은 것이 도려내진 자리에 새살이 돋는다고. 3년의 아픔을 견뎌내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도인이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이 격동의 시기를 버텨내는 힘은 위에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나라의 운명은 결국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도인은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 가정을 돌보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큰 폭풍이 몰아쳐도 집안이 평온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흔들리면 작은 바람에도 쓰러집니다. 가족 사이에 쌓인 서운함이 있다면 지금 풀으십시오. 멀어진 사이가 있다면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것이 어떤 재물보다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으려는 사람이 가장 먼저 쓰러집니다. 함께 살려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창고에 쌀을 쌓아두는 것보다 이웃의 정을 쌓아두는 것이 낫습니다. 셋째, 마음을 맑게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혼란한 시기에는 온갖 소문과 두려움이 퍼집니다. 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매일 잠시라도 고요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기도하는 분은 기도로, 명상하는 분은 명상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흐린 물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맑은 물에서는 바닥까지 보입니다. 도인은 시련 이후의 모습도 그려주었습니다. 4년 뒤, 이 나라는 세계 4번째 경제 대국이 됩니다. 동쪽 이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이 나라에서 중재를 구하고 지혜가 필요하면 이 나라를 찾아오는 시대가 열립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오래된 이상이 마침내 온 세상에 퍼져나갑니다. 도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땅이 아니다. 역사가 아니다. 바로 너 자신이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바르게 살고 서로 손잡으십시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예언과 전승의 바탕을 둔 교육적 콘텐츠입니다.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되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